네, 여의도에서 좀 놀아본 분들이 말하는 노른자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거제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민주당에서 어제 의총이 있었는데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일단은 당 내부 분열을 막는 수단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택한 모습인데 이게 또 여러 가지 꼼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비판을 좀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목적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의원들의 의견이 절반씩 갈려 있긴 했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뭐 정해진 이상 그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의사가 강했기 때문에 당내 분열보다는 아무래도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소수정당 예. 이분들하고 연합해서 지금 정권의 뭐 실정을 선거에서 확인시키겠다 이런 의사가 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네. 뭐 꼼수라는 비판이 있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도 위성정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병립형보다 연동형이 원래 비례제의 취지에 맞다라는 거 하고 민주당 자체만 보면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름 뭐 대의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병립형으로 갔으면 훨씬 더 비판이 컸을 텐데 연동형으로 가도 비판이 여전히 많네요. 왜냐면은 이게 네. 원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대선 공약이었다 보니까 그걸 마치 정당방위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 거다라고 하는 모습이 조금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는 병립형 가자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위성정당이 불가피하다는 거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거대 양당이 또 꼼수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예. 저희는 지난 4년 전 총선 전에도 이 제도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당시에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가다가 바른미래당까지 거기 넘어가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 예. 4년 전에 쓰라린 추억이 있는데 4년 지나고도 똑같은 거를 지금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지만 할 것 같으니까 저희는 대비를 한 것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국회 절대감을 갖고 있고 이 룰인데 게임의 룰을 합의에 의하지 않고 또 밀어붙일 게 뻔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할 수는 없으니 네. 그렇게 간다. 근데 저희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더라고요. 저쪽이 칼을 드니 방패라도 만들겠다.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은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저도 잠깐 얘기 드리면 네. 이게 요번에 저희가 연동형으로 법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물론 2020년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동의를 안 했던 건 맞고요. 네. 근데 요번에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동의하고 또 다른 정당들은 다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순간이라면 결국은 있는 거를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현실적인 선택도 한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합의해서 우리 둘 다 위성정당 만들지 않고 22대 국회에서 당선되자마자 우리가 새롭게 합의를 하자라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그게 아쉬워요. 2020년에 당선되고 사실 저희가 여당이고 다수당이었으니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국민의힘과 이것저것 서로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노력을 안 하고 4년을 보내다가 막판이 돼서야 이런 논의를 하는 게 그건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은 뭐 지금 지도부가 아니라 그 전 지도부들이 다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내부 아쉬움들이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룰이 좀 복잡해서 그 보시는 분들도 내 표가 어떻게 좀 계산이 돼서 반영이 되는지는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뭐 지난 총선 때도 좀 드러났지만 사실 거대 양당의 의석수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위성정당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소수 정당의 뭐 진입을 위한 취지도 퇴색이 된 것 같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똑같아요. 예. 이번에는 캡도 안 씌웁니다. 그게 부칙돼서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만 되니까 지난번 네. 30석 캡을 씌웠잖아요.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나눠주는 걸 하자는 거였는데 그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네. 40석 전체에 다 한다. 근데 위성정당이 되면 별개의 정당이 되니까 그냥 병립형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고 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야권이 같이 한 텐트에
바뀌어서 뭐 정권 심판을 하자 이 얘기는 결국 27년 대선을 보고 한다는 것밖에 안 돼. 결국 똑같거든요, 결과가. 예. 연동형이라는 제도, 연동이란 단어를 쓰려면요. 네. 국회 정원이 가변적이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고 딱 300명, 원래 뭐 그렇게 돼 있지도 않지만 300명으로 우리 그냥 해놨잖아요. 예. 그걸 정해놓고서는 연동형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게 마치 대단한 진보적인 행보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온갖 이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재명 지도부 체제의 민주당이 저는 좀 한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심하다. 일단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고 그 추진을 좀 맡을 사람으로 박홍근 의원을 또 임명을 했던데요. 궁금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좀 적극적인 분이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구속 수감 중이신데 정치검찰 해체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비례정당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힌 거 보면 이제 본인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조국 전 장관 이런 분들까지 좀 같이 할 건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뭐 지금 뭐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제외한다라고 원칙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선해서 표를 많이 얻으려면 연합비례정당도 국민의 공감대, 국민 정서를 고려하겠죠. 예. 그래서 뭐 박홍근 의원을 대표로 민주당이 참여하고 또 뭐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다른 정당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참여를 하면 결국 이분들이 합의해서 공천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참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많겠지만 당선을 고려할 때 이제 과연 구속 수감돼 있는 분이 만드는 정당까지 과연 의석수가 배분될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판단할 거고요. 저는 지난번 21대 총선하고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더불어시민당하고. 네. 근데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때는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어요. 두 분 빼고 예. 용해인하고 조정훈 의원 빼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분위기인 것 같아요. 독자 세력으로 정치를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민주당이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민주당이 또 얼마나 많은 의석을 갖느냐가 이슈인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의석수를 갖거나 아니면 저희의 나중에 당으로 입당할 분 이런 분들보다는 네. 그런 분들로 채우는 것보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세력들이 비례제의 취지에 맞게 각각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그거에 걸맞는 의석수를 배분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같이 할까 이런 질문에 있어서 약간은 이제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아니 그것도 말씀드리면 네. 그쪽도 지금 정당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활동들을 하시죠. 예. 그래서 아마 누군가를 추천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뭐 무슨 국민 경선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비례대표 후보를 예. 정할 때요. 예, 네. 제 단체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대표들끼리 협상을 할 거냐 네. 이런 룰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그분은 봐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를 빼고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이 연합비례정당의 득표율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예.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하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의석수가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후보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보시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말씀 길게 하셨는데 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짧게 얘기하면 문제적 인물들의 등원 통로를 열어준 것밖에 더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21대 때도 우리가 봤잖아요. 뭐 김의겸, 최강욱, 양이원영, 양정숙이죠. 영경숙 의원. 양경숙이죠. 양 두 분 다다. 예. 그렇죠? 뭐 이런 분들 다 그 정당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윤미향도 그 정당이에요. 심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세력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느 세력 한 명은 들어가야 되니까 앞순번 들어갈 거고 거기서 무슨 국민경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냥 각 당에서 알아서 하고 나중에 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다 안 들어올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병립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무슨 명분을 거대한 명분이 있고 이게 마치 한국 정치에 큰 발전이 있는 것처럼 온갖 얘기는 다 해놓고서 결론은 똑같다. 예.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 결국은 27년 대선 때문에 네. 야권의 그 저쪽 끝에 있는 당까지 다 이 민주 세력이라는 이름하에 끌어모아서 대선을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그 절박하면서 나온 그런 얕은 수라고밖에 저는 안 봐요. 네. 팩트 체크. 당시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두 개가 따로 있었고요. 열린민주당. 그리고 지금 아까 들어왔잖아요. 분들 그래서 결국 중에서는 이제 합당했잖아요. 열린민주당 분들도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저도 이 위성정당 되게 불편해요. 개인적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꼭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하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위성정당을 내지 않고 연동형의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 사실 이분들이 그런데 요번에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안 낸다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약속밖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너무 먼 얘기라서 제가 예. 뭐라 뭐 말. 아니, 대선은 그러니까 좀 먼 얘기고. 대선까지 생각해서 저희가 이걸 한다라고 하시니까 그럼 왜 네.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결과가 똑같은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건지 국민들도 마찬가지여가지고 대체 왜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어쨌든 뭔가 룰이 정해지면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는 시간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제가 예. 갖고 다니거든요. 그 네. 선거법 그거를 이게 산식이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왜냐 준연동형이라 반밖에 안. 그게 솔직히 절반 연동형입니다. 모자란 부분에 반만 준다는 얘기. 근데 의석이 모자라요. 나눠 줄 수 있는 의석이. 47석으로 다 나눠 가져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신문 기사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네. 관심을 갖고 보시면 기자분들도 이해할 수 100% 있습니다. 모르고 쓴 기사가 많아서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찝어주는데 국민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저도 제가 저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좀 계산식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문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아니, 수학에 또 더 아니, 그거랑 관계 없어요. 취약하고. 저도 문과인데 그거랑 관계 없고 예. 법 자체를 그렇게 만든 게 잘못이죠. 아니 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산식을 떠나서 네. 그냥 병립형은 거대 양당들이 우리끼리 다 갖겠다라는 거고 연동형이라는 건 그래도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들이 그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최대한 노력하자는 거잖아요. 준연동형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을 생각해서 반만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완전 연동형을 할 수 있었는데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더 복잡해진 건 사실은 맞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1년 동안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까지 열고 그런 방안들까지 다 논의했는데 결국은 이제 백가정명 논의만 하다 협의가 안 됐죠. 다시 22대에선 해야 되는 중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성정당 안 만드는 게 맞죠. 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사과를 여러 차례 했고 네. 앞으로도 국민적 정서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겠습니다. 어쨌든 위성정당을 양당이 포기 안 할 것 같아서 국민들은 또 80cm가 넘는 투표용지를 받아보게 생겨서 뭐 그 부분은 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공천심사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 얘기한 걸로 다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뭐 그분들도 고려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당의 패배에 책임 있는 분이 뭐 비서실장 두 분은 아니겠죠. 뭐 현직 장차관 출신들도 가득 있고 그리고 뭐 당에서도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한 참모진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만이 아니고 또 당의 중진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 당의 중진은 뭐 친명 친문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나름 이렇게 균형감 있게 얘기하려고 1번, 2번에 걸쳐서 얘기하신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 2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셔갖고 두 분이 독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얘기하신 게 결국은 뭐 당의 결속과 단합을 이루겠다라고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안에서 뭐 친문들을 싹 빼겠다라고 공관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분들이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분이면 네. 그래도 당의 입장에서 좀 어려운데 다른 분들은 어려운데 이분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데가 있다면 그런데 출마해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원래 출마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구들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당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보다 본인이 나은데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좋은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네. 얻게 된 인지도고 경쟁력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무조건 뭐 지난 정부 출신이라고 배제한다기보다 그분들이 개별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이거를 갖고 좀 당이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지역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경쟁력이 있다면 다른 데에 갈 수 예, 있을 왜냐하면 거다. 거기가 임종석 실장이 아니어도 만약에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예. 뭐 굳이 임종석 실장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공천을 주거나 아니면 경선에 참여하게 할 필요까지 있냐. 네. 뭐 좀 더 상징성 있는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정부의 핵심 인사 또 이번 정부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어제도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얘기하면서 앞에 또 붙인 게 본의 아니게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논리라면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해당이 될 거고 대선 패배한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거고 제가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 정도로 탄압하면서 키운 분들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다 돼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거의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약간 들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자 보세요. 윤석열 정권 탄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 1번이 누구예요? 선거 진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예요. 이런 얘기를 야 이분 되게 용감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예. 결국은 지난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사람 본인하고 좀 거리가 먼 그 본인은 이재명 대표인데 그분들을 향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정도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이제 커지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바란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네. 보이고 임종석 전 실장 그분의 명성은 문재인 정권 때 비서실장 하면서 얻어진 게 아니죠. 이미 89년도에 전대협 3기 의장하면서 이름이 전대협인지 알 정도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문 정권의 어떤 정권 재창출 실패 책임을 다 거기다가 넣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정말 정파성이 굉장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네. 따지면 죄송하지만 정무비서관 하셨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럼 이분은 뭡니까? 아니, 갑자기 면전에서 아니 공격을 그러니까 하셔서- 제가 웃겨서 그래요. 예. 이 네. 당은 그러면 네.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비례 위성정당 만들어서 되게 거창한 구호를 걸고 지금 준연동형제 하겠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네. 자기 쪽 사람들을 거의 내쫓으려고 하면서 다른 쪽 사람들 들어오게 한다. 결국 대선 얘기라니까요. 결국 가게 되면.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뭐 딱히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틀 전에 그러니까 사흘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독대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없었다. 뭐 이런 그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뭐 이명박 위원장 개인 생각이겠어요. 사실은 공관위원들이 네. 뭐 원내 원의 절반씩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신상필벌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후보들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들은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첫 총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지금 임종석 실장이 좀 특수한 지역구에 가다 보니 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국회의원이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비켜버린 그런 자리여서 예. 조금 특이해서 그 부분이 주로 얘기가 나올 뿐이지 사실은 다른 지역들도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정부 장차관들이나 수석급 이상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의도적으로 비서관 자리를 빼놓은 건 아닌데 예.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다 네. 보니까 비서관이셨지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내에서 한 번도 우리가 대선 이후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우리 패배의 원인이 뭔지 이것 자체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저는 뭐 나중에 현역 의원 공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체 지난 정부에서 일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다 배제하면 사실은 경쟁력 없는 후보들로 공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본인의 독자적인 경쟁력 이 부분을 고려할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 중진들을 험지로 보내고 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좀 양지로 가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밤에 이원모 전 비서관이 본인이 서울 강남을 공천을 고집하지 않을 거다. 거기는 이제 연고가 있어서 신청을 했을 뿐이고 당의 결정을 따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거는 양지 출마만 한다 비판 받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당의 그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부담을 좀 덜어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공교롭게도 그 강남 을 지역인데요. 거기에 박진 전 장관이 지난번에 당선을 했기 때문에 또 요번에 공천 신청을 했고 딱 2명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원모 비서관 이렇게 2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도드라지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좀 비판이 집중됐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한 거고 당의 결정에 따라서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당에 주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민주당은 완전 반대 얘기예요.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저희는 어떻게든 간에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이기는 공천하겠다는 거에만 지금 매진하는 거예요. 네. 예, 뭐 니 편 내 편 이런 저희는 개파가 없다고 봐요. 저희 당은 이미 그런 상황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일 수 있는 공천 명단이 어떻게 되느냐, 공천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네. 뭐 이런 걸 이제 본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개인적인 어떤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대통령이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정한 경선을 여당에서 하라. 예. 공천을 하는데 뭐 본인의 참모건 장관이었건 이분들이 어디에 신청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언론에 공개되게 의중을 밝히는 게 그게 맞나? 그건 당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여당 의원들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최근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전에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친윤들 이런 분들이 공천 못 받겠다,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 그래서 모 의원은 무소속으로라도 나가야 되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분의 갈등 이후에 또 화재 현장 가서 두 분이 화합을 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한동훈 장관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친윤 그룹들이 국회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경선 분위기가 또 됐다고 우린 무조건 경선이야 하면서 의원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지금 다시 서초울, 강남을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뒤에서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멘트 자체가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는 게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실의 공천의 영향력 이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거꾸로죠.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했어도 대통령실 출신의 측근 참모라고 보이는 사람이 양지 중에 양지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실 쪽에서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게 대통령실 참모들이 어떤 원칙, 경선의 원칙 이거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사를 대통령실 대변인이 직접 얘기할 정도로 오해받기 싫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걸 거꾸로 지금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모 전 비서관도 그런 의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연고가 있어서 거기를 한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럼 당에 맡기겠다. 그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 갈등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몇 분을 만나서 얘기하셨는지 몰라도 몇 명 없어요. 솔직히 뭐 전에는 검사 공천한다 그래서 그 검사 누굽니까 얘기하면 또 되지도 못해요. 네. 그다음 뭐 용산 공천 그러면 누군데요?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5손가락 한번 쳐보세요. 못합니다. 예. 근데 그냥 대놓고 친윤, 친검사 공천 뭐 이러면서 40명, 30명 하는데 뭐 행정관급들까지 다 나가서 총선 출마하는 거를 뭐 40명, 50명 하는데 네. 그렇게 넘어가서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예. 서로 이제 약간 프레임을 붙이는 뭐 그런 경쟁을 여야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KBS를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될 텐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입장도 직접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의혹이 해소될 정도의 어떤 입장 아니면 국민들이 저 정도면 납득할 만한 입장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 정도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미 다 나온 거 아닌가? 이미 다 찍은 거죠.
3일 동안 편집을 찍었죠. 하시는 거죠. 예. 무슨 편집에 3일이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바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뭐 일단 사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그리고 재발 방지 이렇게 대통령 여사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이 정도 얘기는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뭐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게 되면 국민들이 또 우려하지 않을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제2 요구가 돼갖고 국회에 지금 pending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 표결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조금 더 직접적이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사과를 하셨었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한번 이미 지켜보겠습니다. 녹화했으니까 네.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엔 좀 어때요? 오늘 대담이 지나고 나면 좀 민심에 도움이 될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예. 당위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야권에서는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유감 갖고는 안 되고 사과해야 되고 재발 방지책도 세게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민심이 좀 가라앉는다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에 관련한 정보가 저희가 알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 몰카를 찍었던 목사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하고 네. 그 사람의 의도와 그분들이 했었던 아주 그 저급한 어떤 술책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왜 그런 걸 받았냐에 집중되는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저희는 좀 바꿔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물론 녹화 이미 마치셨기 때문에 뭐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 네.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노른자 정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